시각장애 교육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향정의와 이동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동기술의 지도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술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는, 즉 보행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독립보행, 우리들은 모두 독립보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독립보행, 이제 안내인 보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안내인 보행, 흰지팡이 보행, 맹인들이 그러니까 전맹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행법이 이제 흰지팡이 보행법이고요. 안내견 보행,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이고 실제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맹인 안내견,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통해서 보행하는 방법이 안내견 보행. 그리고 전자보행 보조구, 그러니까 전자보조구, 그러니까 보조공학기기죠.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보조를 받아 보행을 하는 전자보행 보조구 보행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제 이동교육, 이걸 이제 특히 특수학교, 시각장애 학교에서는 이런 보행의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보행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혼자 보행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보행을 하거나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세상에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고 또 요즘같이 또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보행, 즉 최대한 독립보행을 해야 됩니다. 또는 독립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이제 보조인이라든지 또 보조공학기구를 또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보행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어쨌든 혼자 이동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 즉 강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힘들게 배워야 되는 이런 보행, 이동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행은 개인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환경 속에서 이제 독립하고 효율적으로 보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입니다. 그러죠. 인간이 가장 자존심과 자긍심이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의지를 해야 되는 경우죠.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야 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할 수 없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는 하고 싶은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100% 만족하지 못해도 그냥 따라가 줘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죠. 특히나 이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또 자기의 여가 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자긍심과 자신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인 거죠. 여가 생활에서요. 여가 생활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화를 보러 가야 돼요. 영화를 보러 가야 되면 내가 스스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가 나를 극장에 데려다 줘야 되고요. 내가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사람이 또 재밌게 같이 봐주면 좋은데 그 사람은 보지 않았, 이미 봤어요. 또는 그 좋아하지 않는 영화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서 나를 기다린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온다거나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영화를 정말 재밌고 즐겁게 볼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매번 그런 식이라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남에게 의지를 해야만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이제 보행을 통해 신체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당연하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녀야만 되는 동물이에요.
두 발로 서서 즉 직립보행을 해야 신체적 운동과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신체 장기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활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지체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웠을 때 이제 골격, 즉 신체 골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소화기관으로 인해서 만성 변비라든지 또 혈행, 즉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듯 서서 움직여야만 몸의 신체적인 밸런스가 맞게 되는데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다면 그 운동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방 안에서 아무리 내가 혼자 돌아다니거나 방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과 외부에서 걷거나 활동을 하는 것의 신체 운동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동 기술이 전혀 그게 운동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신체적 운동량은 극히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역시 그것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몸의 여러 부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용기회 확대죠. 직업을 가질 때 역시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바로 옆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직장과의 거리는 천차만별이고요. 이동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매일 내가 어디로 출근을 해야 하고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해야 될 때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존한다면 어찌 보면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또한 내가 어떤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면접도 해야 되지만 많은 정보도 습득을 해야 돼요. 물론 요즘은 고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많이 접촉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내가 직장의 위치라든지 환경을 알지 못하면 고용을 내가 직업을 구하는데도 어려운 기회 자체도 적고 또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이 없으면 직업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통경비의 절약입니다. 내가 스스로 독립보행을 하거나 흰지팡이 보행을 하거나 안내견 보행을 해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버스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도 일부긴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는 경우는 교통경비가 전혀 들지 않죠.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의지를 해야 된다면 내 교통비와 안내인의 교통비 2배가 들겠죠. 또한 내가 제대로 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공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생활 활동의 도움 및 촉진. 스스로 일상생활 활동은 정말 정한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시선에 의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활동이죠. 일상생활은.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나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면 커다란 장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갑자기 굉장히 심심하고 무료해져서 이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싶어요. 근데 그 간식이 배달이 되지 않는 간식이에요. 그런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은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아파트 문 앞에서 한 3분 정도만 가면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누구나 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독립보행이 되지 않으면 그 3분은 넘사벽이 되는 거죠. 결코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먹을 수 없는 거리가 되는 거죠. 3분? 그러니까 거리로 하면 한 300m 되겠죠. 그 거리가 지구에서 안드로메다를 갈 정도의 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그거는 의식주,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역시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나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여행을 간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으로의 여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보행은 내 생활 영역을 내 집안으로 한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계로 넓힐 것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을 이제 촉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일반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닌다고 할 때 스스로 이동을 해야만 다른 학생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학교 내에서야 누구든지 관계를 맺고 편하게 지낼 수 있죠. 교실 내에서는. 그런데 그 관계가 교실을 벗어났을 때 내가 독립보행이 되지 못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는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를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는 친구가 정말 그 친구가 천사 같은 친구가 아니라면 내가 그 친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의존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정서적 통합에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립보행은 통합교육의 촉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행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안내인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이제 함께 아는 안내인 보행법인데요. 맹인이 안내자의 반보 뒤에 서서 자신의 팔의 상박부와 전반부가 90도가 되게 하여 안내자의 이제 팔꿈치를 잡고 안내자와 함께 보행하는 것. 이제 맹인이 앞에 있어서 좀 설명이 그런데요. 이런 거죠. 안내인이 앞에 서면 맹인이 뒤에 서서 그 안내인의 이 팔꿈치를 잡고 따라가는 보행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팔꿈치만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진을 할 때는 그대로 걸어가면 되고요. 또 커브를 틀 때도 이제 말을 해줘도 되고요. 커브를 오른쪽, 왼쪽 말해줘도 되고 또 그 계단을 올라갈 때도 계단 앞에 서서 멈춰서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이야기해주면 맹인이 거의 그냥 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내인 보행법인데요. 우리 팔꿈치는 우리 이 몸에서 떨어져 있죠. 어깨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팔꿈치인데요. 그런데 팔꿈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앞뒤 말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또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팔꿈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만큼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앞에 있는 안내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평지를 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보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내인이 조금 맹인이 익숙하다면 같이 뛰어가도 괜찮아요. 그 속도도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똑같이 팔꿈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이제 안내인이 여자고 이제 맹인이 남자인 경우에 그 여자분의 팔꿈치를 잡는 것이 만약 어렵다면 가볍게 그냥 팔꿈치 옆에 손을 대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 있을 때는 안내인이 팔꿈치를 자신의 등 가운데 쪽으로 옆에서 등 가운데 쪽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주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내 몸 뒤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내 몸과 시각장애인이 일직선이 되면서 장애물을 이제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안내법입니다. 안내법은 굉장히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내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시각장애인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속도를 거의 보통의 걷는 속도보다 똑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안내자가 환경 정보를 대시 처리하죠. 위험한 것은 피하고 또 피하게 하고 또 계단이라든지 또 좁은 곳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자신의 몸하고 똑같은 일직선상에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방향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방향정의 개념을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지속적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안내인이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시각장애인이 자신도 모르게 그래야 되는 개념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안내인이 많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반면의 단점은 안내자가 안내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안내자가 잘못하면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성을 조정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가장 이제 2번하고 3번이 시각장애인에게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지팡이 보행법이라든지 안내견 보행법은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본인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방향 정의를 다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현재의 지형이 어떻고 장소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내인 보행법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안내인이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의존적인 의존심을 이제 조장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죠. 보행 시 맹인이 환경 정보와 방향 정의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보행법이나 안내견 보행법은 맹인이 항상 방향 정의와 환경 정보를 이렇게 캐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맹인의 독립보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긴 지팡이 이제 그 다음에 긴 지팡이 또는 흰 지팡이 보행법인데요. 지팡이를 이용해 수집한 물체와 보행 표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보행하는 것. 그러니까 흰 지팡이를 가지고 촉탑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으로 좌우로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앞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지 또 바닥이 물렁한지 딱딱한지 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가지면서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가장 맹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촉탑법, 그리고 좌우로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가는 것, 또는 계단에서 위에서 내려갈 때는 밀면서 앞에 이제 밀면 계단의 난간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걸 알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따라서 내려가고, 또 이제 올라올 때는 오히려 가볍게 그 지팡이를 앞에다 들고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계단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보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 이런 것이 바로 긴 지팡이 보행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지팡이가 물체의 보행 표면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보행 표면, 즉 길 표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울퉁불퉁한지, 판판한지, 질퍽거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동성을 지니게 합니다. 그래서 능숙한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정의를 잘하고 환경 정보를 잘 수집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격이 싸고 이제 관리가 필요 없죠. 뭐 이렇게 따로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또 긴 지팡이죠. 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시각장애인, 즉 맹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에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거나 피해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치워줄 수 있게 이러한 배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지팡이는 주로 하체, 하리 아래쪽만 이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이 상체 쪽의 정보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려서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맹인임을 알려줘서 다른 사람이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나는 그것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세찬 바람. 근데 이제 세찬 바람이라고 하기는 너무 단편적이고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온다. 그러면 표면도 미끄럽지만 눈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죠. 눈이 오는 날은 굉장히 조용하다 그러죠. 눈이 소리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도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비가 오는 날은 말할 것도 없겠죠. 비가 소리를 다
습득해 버립니다. 흡수해 버립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두들겼을 때 좌우로 촉탈을 했을 때 이제 주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날리기도 하고 또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위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안내견이죠. 훈련된 맹인 안내견을 사용하여 보행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장애물을 시각장애 안내견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서 큰 어려움이 없고요. 또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기도 합니다. 아니라 불복종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면 맹인 안내견이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시각장애 안내견이 전부 훈련받아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시간당 5에서 7km.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걸을 수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이제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빨리 혼자 걸을 수 있는 자신감도 줍니다. 그리고 맹인은 걸어가는 것, 즉 이동에는 관심을 좀 덜 둘 수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맹인 안내견이 그 방향만 잡아주면 시각장애인은 굳이 정보를 습득할 필요 없이 이제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 지점에서 갈 곳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는데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도 보행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긴지팡이 보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숙한 장소는 잘 가는데 익숙치 않은 장소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잘 갈 수 있고요. 또 안내견 동반은 사회적 접촉 상호작용을 이제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견이 워낙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온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사회 접촉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제 당연히 맹인 안내견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되죠. 먹이도 제공해야 되고 배설물도 처리해줘야 되고 또 청결도 관리해줘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유대감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 돌봐야 되고 그런 것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각장애 안내견이 비록 잘 훈련이 돼서 견주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기다릴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되는 경우 기다리기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사교적 장소에서 주목을 끕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안내견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이러한 이제 점들도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맹인이 일정한 지표와 환경 단서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보통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갈 때는 지표와 단서를 이용해서 내가 현재의 위치를 어디를 파악을 하는데 맹인 안내견인 경우는 그냥 약간 비동적으로 따라는 가는 거죠. 방향만 정해주고 이동하는 것은 시각장애 안내견에 맡기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표 그런 것 환경 단서를 많이 이제 덜 지각하는 거죠. 덜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이제 보행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보행기구가 있는데요. 일정한 범위 또는 거리 내에서 환경을 지각하기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그로부터 들려오는 정보를 처리하여 환경과 관계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 전자보행기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비행기라든지 배에서 사용하는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더는 일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를 하죠. 그리고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반사돼서 오는 전파를 다시 잡아서 어느 쪽 방향에 얼마의 거리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로 음향기, 모아트 감지기, 소닉 가이드, 레이저 지팡이 등이 전부 그렇게 전파를 쏘거나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돼서 오는 정보를 받아서 얼마 정도 거리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너무 삑삑삑삑 이런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또 이목을 끕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이 보다 더 좁을 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나와져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얘가 계속 경고음을 울려버려. 삑삑삑삑삑삑삑삑 울리는 거예요. 계속 장애물이 있다라고. 그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이제 그러한 이제 이런 정밀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어떤 기구를 붙이고 다닌다거나 또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기구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시각장애라는 이제 또 그 뭐죠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좀 많이 알려주고 어쨌든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또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팡이나 맹인 안내견보다. 그래서 여러 보행 보조기구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1장 방향정의와 이동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 저시각 아동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